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홍사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논의를 드릴 발표의 제목은 국토균형발전의 현주소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사실 요즘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촌스럽습니다. 현주소가 도대체 웬 말인가. 네. 만약에 제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아마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지었겠죠. 지금껏 이런 균형발전 없었다. 여기가 서울인가 시골인가 이런 식으로 지었을 텐데 아마 그만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여전히 난제이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발표의 내용들도 뭔가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보다는 다양한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나 현안 그리고 현재 여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본다, 나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 같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여러분들께 조금 더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국가 역할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착 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여러 가지 통계나 현황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국토균형발전을 이렇게 바라보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과 국가의 역할 부분입니다. 법에서는 균형발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법을 봐도 어렵긴 합니다. 먼저 헌법을 보면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이렇게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국토기본법도 이렇게 요 위에 키워드들을 저 맨 밑줄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지역 발전, 자립적인 지역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들이 국토균형 발전과 관계되어 있는 법률상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 국가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 균형 발전에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야 되는가? 크게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정책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이고요. 두 번째는 분업과 특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인식의 태동이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을 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규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입주 규제를 통해서 수도권에 몰리는 사람이나 경제적 기능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의 분산의 노력들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와 계신 세종시 그리고 여러 신도시들을 건설하고 거기에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킴으로써 기능들을 분산하는 이런 형태의 큰 하나의 분산이라는 전략을 사용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아시죠? 시도별 특화산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시도나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육성한다고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형태의 균형발전이라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최근 4개 정부 동안에 주요한 균형발전에 대한 목표나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참고 삼아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이제 균형발전이나 키워드를 놓고 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1980년대 초에는 수도권에 대한 입주기계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이 최초에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공장 총량을 통해서 공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과밀부담금이라고 해서 서울 시내에 큰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에는 여전히 그 건축기가 일정 정도의 금액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입주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전략 사업도 키우고 지역 특화발전 특구도 만들고 경제자유구역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와 신도시도 만들고, 또 예전에는 방역통제권이다, 그리고 기초행복 생활권이다,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가시적 성과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아마 자체감 발휘하실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또 아마 이따가 같이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개념이나 국가 역할을 제가 일단 간단하게 도입부에 소개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균형 발전이라는 게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이유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정말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간단한 일부 사례를 가지고 다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사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균형 발전이라는 게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이유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정말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간단한 일부 사례를 가지고 다를 다룰 수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사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크게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사실을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균형 발전이 기저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그래서 수도권의 집중과 성장은 여전히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다르죠. 시도가 아니라 시군과 격차. 과연 그 수준이 어느 정도고 모든 시도와 시군과 동일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거는 약간 결을 다르게 해서 아예 못 사는 소멸에 관한 낙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균형 발전의 시작은 이러한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끝으로는 약간 더욱더 생경한 걸 수도 있는데 시도, 시군과는 난 잘 모르겠고 나 서울 사는데 사실 강남과 격차가 되게 심한 것 같더라. 그리고 제가 어제 그냥 부산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강동 쪽이나 낙동강 이렇게 해운대 쪽이랑 낙동강 서쪽 동서간의 격차 문제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고 우리 시내에서도 동네나 아니면 구에 따라 격차가 심한데 난 그게 심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격차 유형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걸 토대로 좀 활발하게 각 분인별로 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고 감론을박도 많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입니다. 인구입니다. 인구 현재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쬐끄만 표가 1980년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의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 붉은색이 비수도권이고요. 위에 파란색이 수도권입니다. 보면 격차가 어쨌든 감소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격차가 감소했다는 이유가 비수도권 인구가 서울로 왔다는 거죠. 빨간색이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2040년까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니까 뭐 사실 1% 내에 움직이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대략 따져보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는 앞으로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 절반은 비수도권에 살게 되더라. 이렇게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만 당연히 툭 놓고 보면 그런데 한번 한꺼풀 벗겨본 거죠. 그렇다면 인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구 중에서 인구의 질적 측면을 고려만 보자 보니까 물론 지금보다 격차는 줄긴 하지만 2040년에도 여전히 비수도권의 고령 인구의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격차가 약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훨씬 더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늙어갈 것이고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체와 종사자 수 비중을 본 겁니다. 보시면 사업체 수 비중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53%, 47%, 종사자 수도 49, 51 이렇게 물론 사업체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의 수도권 비중이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규모가 좀 더 크다는 걸 반증하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많이 양보해서는 관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국을 딱 벗기고 봐서 매출액이나 아니면 혁신이나 첨단 기업들이 투자하는 R&D 금액들을 보면 비수도권의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서 약 10%포인트 둘 다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중도 그냥 양으로 보면 반반이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가 되고 좀 고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더 심합니다. 요건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입니다. 고용. 일자리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더 상위에 매출액 100대 기업들 비중을 보니까 여전히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실 압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취직하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보면 수도권 72%, 비수도권 28%. 그리고 매출액 100대 기업도 보면 당연히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런 인구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격차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교육 측면입니다. 교육 측면. 여러분 그 중앙일보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대학의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겨서 30위권 내 대학만 딱 보니까 수도권에 들어있는 대학이 22개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비수도권에 나눠봤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광역시도 중에서 30위권 내 대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광역시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양질의 상위 교육기관 차원에서는 당연히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더 크다는 거죠. 의료기관은 더 심각합니다. 의료기관은 여기 1가 1나가 의료진 평가 결과에서 최고 수준, 그 다음 수준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인데요. 최고 수준 의료기관은 수도권이 다 7개 기관 모두 다 수도권에 좀 위치하고 있고 그걸 약간 더 넘겨서 1나 그 차위까지 가도 수도권의 절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화예술 측면인데요. 시각 공연 이렇게 해서 공연 수나 이렇게 단순히 숫자적인 비중을 보면 수도권 50, 비수도권 40가 나타나는데
이걸 지수화시킨 이 표를 보시면 숫자보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수도권이 100위로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의 높이를 보시면 됩니다. 매우 낮습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사실 서울이나 경기와 또 그 외의 지역들의 격차는 아직은 여전히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딱 요약을 하면 그냥 통으로 놓고 정량적으로 쭉 보면 그래 수도권 반 나머지 반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걸 하나 덮여서 질적인 측면이나 다른 요소들을 보면 여전히 수도권이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토익 때 더 활발하게 나누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시도와 시군구 간 격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광역 시도 간 경제 성장률과 1인당 총생산입니다. 이 역시 격차를 생각합니다. 왼쪽 그림은 경제 성장률인데요. 삐쭉 튀어나온 쪽 경제 성장률이 높은 데입니다. 경기도 높게 나타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인천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제주도 있고 이렇지만 여전히 시도 간의 격차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보면 울산과 서울, 충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인천이나 전북 이런 쪽은 평균에도 10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전국 평균에도 이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17년에 광역 시도 간 1인당 개인 소득과 민간 소비입니다. 개인 소득도 보시면 서울이 높게 나타나고요. 서울, 울산 등이 좀 높게 나타나고요. 민간 소비는 압도적으로 서울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아까 그 현안과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나 의료가 서울이 더 양질의 기관이나 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와서 돈을 쓰는 거죠.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 좋은 병원을 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당연히 1인당 민간 소비도 시도와 비교를 해보니 서울이 높게 나타나더라. 요걸 이제 시군간 격차입니다. 이것도 많이 여러분 보셨을 수 있는 지도인데 맨 왼쪽이 75년, 가운데가 95년, 맨 끝이 2015년에서 각 시군구별로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75년에 보면은 물론 그때도 서울이 가장 크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시군구에 동그라미가 색깔 있게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95년도에는 동그라미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텅 비고 일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역시 위주로 동그라미가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 역시 시군구로 뿌려보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데가 생기고 대도시 주유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인구 양이 아니라 고령화를 보는 겁니다. 고령화 보면 이건 최근 두 시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고령 비중이 전남, 경북 등의 이런 저희가 일부 내륙이라고 하는 그런 비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낮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비도시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도시에 비해서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평균 소득 격차입니다. 평균 소득 격차도 보면 색깔의 구분이 좀 더 진해지고 있죠. 이걸 보시는 것처럼 2009년과 16년 두 번을 비교를 봤는데 시군구 내에서도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확연하게 점점 좀 차이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격차를 보니까 2009년에는 시군구가 평균 표준 편차가 약 281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는 이게 24.5%가 증가해서 347만 원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지방 재정 측면에서 지방 정부 입장에서의 차이인데요. 진위 계수라고 해서 불평등을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이 큰 건데 시군구별로 자체 수입의 불평등 진위 계수가 불평등 수준이 인구의 불평등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도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나서 시군구별로 진위 계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지자체 한림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 재정 측면의 자체 수입 역시 그 격차가 인구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더라.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권역과 그리고 행정구역 간 격차의 문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낙지역의 문제인데 행정구역이 아니라 이건 워낙 이제 국토 계획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되고 무거주하고 그런 가서지역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2040년도에는 인구 감소 예상 지역이 이렇게 52.9% 이루고 무거주 과소 지역이 현재보다 5%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 지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성도 낮고 이렇게 기본적인 의료시설이나 공공도서관 이런 기본적인 생활의 편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활 사막 지역들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인 측면에서 시도나 시군간의 격차만 줄이려고 균형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낙후 지역을 돌보는 형태의 균형 발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은 이제 지역 내 격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 훨씬 더 소득도 높고 많다고 했는데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진위계수를 보면 서울이 1인당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진위계수 역시 다른 데는 훨씬 높죠. 그 얘기 뭐냐면 시도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이 제일 잘 사는데 그만큼 불평등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그만큼 한편으로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수도권 내 평균 소득을 보면요. 2015년에 전국 연평균 소득이 약 3,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200만 원 색깔이 연두색입니다. 약간 옅은 연두색 수준인데 서울에서도 보면 물론 뭐 강남이나 일부 지역으로는 상당히 빨간색으로 고소득 지역을 보이는 반면에 경기도나 일부 지역들은 전국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수준의 소득을 보이는 지역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비수도권보다 잘 사냐? 또 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역 내 격차를 돌리면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불평등 수준인데요. 대도시 위주로 해서 2009년까지 10년 보면 불평등 수준이 훨씬 높게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대도시로 사람도 몰리고 그만큼 통으로 봤을 때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불평등도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의 격차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한번 쪼개봐서 동네 단위로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게 이제 서초구인데요. 서초구도 보면 2009년도에 소득 격차가 저렇게 나타나는데 서초구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보니까 이게 나온 거니까 양재일동 같은 경우는 별로 변화도 없는데 특정 동으로 색깔이 되게 짙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구 내에서도 특정 아파트가 들어선 곳, 어디가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동으로 소득 격차가 팍팍팍 발생하고 있다. 공간적 분리가 생기고 있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크게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차원에서 격차의 문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시도간 시군구간이라는 행정구역 단위의 격차, 그리고 행정구역이 아니라 아예 생활 서비스조차 누리기 어려운 낙후지역 문제,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지역 간 격차 비교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 내 격차 문제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아마 군인 토익 때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들으시고 나는 이 문제 중에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거 한번 좀 논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격차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수도권 얘기할 때 특히 많이 나옵니다. 똑같이 컵에 물이 반이 담겨있는 컵을 보고도 누구는 반밖에 없구나 물이, 또 누구는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죠. 격차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의 문제는 서로 갖고 있는 사는 지역이나 서로 시각에 따라 사실 상당히 많은 견해의 차이나 이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통일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군인 토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시각이나 인식이나 이해들이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심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는 3가지 질문은 이번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세우고 이 와중에 국토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 오늘 앞에 한 발표를 보니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격차의 문제가 중요한데 격차가 내가 생각하는 격차에 이런 격차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격차 문제가 가장 빨리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문제 그리고 공간 단위를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실효적인 것 같고 어떤 것들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 좀 논의를 해주시고 또 아예 새로운 나는 이 격차 문제가 중요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시도나 혹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